서울시가 앞으로 3년간 3조 원을 들여서 신혼부부의 집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청년 출발 지원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찬성 의견도 있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대책 발표하시자마자 그것도 점심시간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먼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발표한 내용이 이제 신혼부부 지원 정책인데요. 일단 핵심 내용은 어떤 겁니까? 지금 방금 요약하신 그대로인데요. 네. 서울의 한 해에 5만 쌍이 결혼합니다. 네. 그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2만 5천 쌍에게 이 금융 지원이든 아니면 주택 공급이든 이걸 통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청년들 사이에서는 주거 문제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또는 출산을 연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것은 결국 우리 한국 사회의 인구 감소를 가져오고 또 경제도 아주 심각한 위축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대의 저성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 결국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정책입니다. 예, 네,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서울의 신혼부부 2쌍 중 1쌍은 혜택을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요건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면 이게 보편적 복지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예, 저희들은 보편적 복지로 가는 마중물이다. 마중물이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재원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3조 네네. 원, 한 해로 따지면 1조 원 정도인데 예산 확보에는 일단 문제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건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청년들, 아니 우리 온 국민이 가장 고통받는 게 주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안정도 또 경제 성장도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이 서울시장으로서 정치인으로 저는 결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네. 그리고 다행히 서울시는 그동안 약 8조 정도의 채무를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신용기관인 S&P도 서울시의 재정 상태를 AA로 가장 우수한 등급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돈은, 예산은, 세금은 이런 데 써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서울시의 지금 한 해 예산이 대략 39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가운데 그렇습니다. 1조 원을 이제 신혼부부 지원에만 투입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뭐 시장님도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예상을 하셨을 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택과 결단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절실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와 도전 과제는 저는 결국은 우리 청년들의 절망을 해결하고 또 이 어떤 위축되는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또 핵심은 인구의 감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거나 또 연기하는 이런 사태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막아야 된다. 네. 저는 이게 핵심적인 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그 청년 출발 지원 정책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기존에도 청년들을 이제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을 서울시에서 꾸준히 펴오셨는데 이게 확대판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닥치고 있는 또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일자리와 주거 문제인데 일자리에 특히 이 구직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평생에 청년들이 한 번은 이 청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폭 확대했고요. 네. 그다음에 청년 주거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월세를 예. 또 확대 지원하겠다. 그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3년 동안 지금 10만 명으로 늘리고 월세 지원도 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인 것 같은데 확대를 하신다는 것은 뭔가 반응이 있으니까 확대를 하시는 정책을 이제 펴시는 건데 실제로 이 청년 수당을 발판 삼아서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긍정적인 사례, 사다리 역할을 하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취합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청년수당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한 7천 명에게 그 청년수당을 지원했는데요. 그 중에 약 47%가 창업하거나 취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83%가 이것 때문에 도움을 많이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99.4%가 만족한다 이런 응답을 보였습니다. 예. 근데 우려점도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청년수당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금 뭐 심사만 하면 다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당장 그러다 보니까 퍼주기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일회성 지원 아니냐. 그리고 박건순 시장님 임기가 끝나면 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일부에서는 이걸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늘 리얼리즘이다. 왜냐하면 청년의 이 절박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저는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 정책이 사실은 청년들의 요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당사자주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청년들에게 무엇이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청년 수당이라든지 청년 주거 뭐 이런 대답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죠. 네. 그 만족도는 높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부모의 그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퍼주기 아니냐 이런 그 지적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모든 청년에게 다 제공되는 건 아닙니다. 예. 일정한 그 소득의 부모님이나 본인의 소득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은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뭐 그거는 퍼주기 논쟁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대략적인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까지 그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예컨대 청년 수당의 경우에는 예. 저희들이 그 이미 취업한 사람, 그러니까 19세부터 34세 그 청년들 가운데 예. 이미 취업한 사람, 군대 가 있는 사람, 대학 재학생 그리고 구직 활동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원하는 사람을 다 하다 보니까 한 10만 명 정도 될 걸로 저희들은 예측했고요. 예. 아까 또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그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 기준을 두고 예. 해서 어느 정도 중산층까지는 포함이 되게 아,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산정이 된 거군요. 근데 물론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이게 현금성 지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 부정수급을 하거나 오남용 우려도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저는 그런 우려를 크게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지금까지 3년 동안 저희들이 7천 명에게 이 수당을 줬는데 그 우려하던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청년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심에서부터 시작하면 사실은 정책이 제대로 펴질 수가 아니 없고요.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이런 분들 거의 없겠다는 뭐 제가 전제를 달았습니다마는 혹시나 있을. 근데 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다 보니까 조금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드린 네네. 건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 7천 명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거의 없었고요. 예. 뭐 어디 모텔에 가서 잤다 이런 그 기사가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 청년이 지방에 가서 취직 시험을 보느라고 그 모텔에 잤던 거.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로도 그런 일은 거의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지금까지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질문만 조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좀 논란이 되는 발언인데요. 최근 한 유튜브 매체 출연해서 밝혔던 언론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뭐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만한 언론에게만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언론은 밖으로 던져버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이 발언의 취지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뭐 저는 언론의 책무감을 강조한 얘기였는데요. 네. 사실 그동안 이렇게 언론에서 이 받아쓰기라든지 또는 뭐 아니면 그만인 뭐 이런 식의 사실은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고 보도한 사례도 많았죠.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외국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징벌적 배상 제도라고 해서 네. 그런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제도가 있거든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대로 언론의 자유는 뭐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런 생각하에 다만 예. 그러한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제가 강조한 내용입니다. 예,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원칙이 맞다고 본다면 문제는 이제 이 자격을 누가 정하느냐, 그리고 기준이 뭐냐, 이런 부분에 이제 의문점이 남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님이 갖고 계신 보호받아야 할 언론의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뭐 저는 언론의 기본적인 취재와 보도의 자유는 뭐 기본적으로 아주 정말 제대로 보장받아야 된다. 충분히 보장받아야 된다. 이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예. 다만 그동안 이 보도가 사실은 제대로 확인을 안 한 상태로 이렇게 보도된 경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같이 이런 외국에서는 이런 손해배상,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손해배상을 신청하면 뭐 10억, 20억 이런 큰 말하자면 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나오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 평균 뭐 2, 3천만 원 이런 정도거든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우리가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아마 이것은 많은 국민들이 저는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뭐 워낙 오늘 대책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발표를 하셨고 유력 정치인이시다 보니까 또 제가 불편한 질문들을 몇 가지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